자, 이제 오늘 2회차죠. 예. 오늘은 이제 실종 선고하고 부재자인데요. 지금 실종 선고는 이제 제가 이제 민법 강의하면서 이제 법무사 일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실종 선고를 제가 한 3건 해봤는데요. 요즘 세상에 무슨 실종 선고가 있냐 그러는데 실제 실종 선고는 사실은 상속 등기할 때 하게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 A라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자식이 많어. 그러면 이제 이 중에 한 명이 실종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실종이라는 말이 무슨 뭐 비행기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죠? 실제는 이제 돌아가시고 형제끼리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이 있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여기저기 있기도 하고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딘지 몰라가지고 특히 형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에 또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거나 또 뭐 필리핀을 가거나 이렇게 어디 갔어. 연락이 안 돼. 그래서 보통 이제 경찰서에다가 이제 신고한 다음에 그거 갖다 놓고 한 5년 동안 이제 실종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실종 기간이 2가지가 있는데 보통 실종하고 특별 실종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5년 정도 기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대부분 또 5년쯤 지나서 와요, 거기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그렇게 사망한 걸로 봐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등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전에 다시 이제 실종 선고 전에는 뭐죠? 전에는 그 부재자죠. 부재자.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의미고요. 그죠? 그래서 부재자인데 이제 물론 이제 이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재산 같은 경우겠죠. 재산 같은 경우에 그 관리를 미리 두고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관리는 없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뭐 이제 우리 시험은 사실은 이제 시험에서는 한 문제 나오니까 적어도 실종 선고 신고를 이제 하는 거 이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종 선고가 나중에 실종 선고가 취소했을 때 뭐 드라마에 보듯이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요 이 실종 선고 한 다음에 배우자가 재혼도 하고 그러는데 재혼해가지고 있는데 다시 돌아왔어. 그랬을 때 이제 그런 효과 뭐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먼저 부재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일단은 부재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관리가 문제인데 그럼 이제 재산 관리라는 게 등장해요. 보시면 이제 18페이지입니다. 지금 부재자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처분행위라는 것이 있고 관리가 있는데 이 관리 행위 자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처분할 때, 그죠? 관리하지 않고 그것을 뭐 판다든지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팔거나 그럴 때는 가정법원에 허가받은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허가 없이 했다든지 또 허가의 범위를 넘어섰다든지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대리권이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무권 대리로 봅니다. 이 무권 대리는 이제 무권 대리 효과는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법원의 이제 허가를 지금 예컨대 뭐 A라는 사람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국내 재산에 대해서 관리인을 갑으로 둡니다. 관리인이.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이 뭐죠? 대리인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범위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하지 않고 갔을 때는 법원에서 특히 처분행위 같은 경우 법원의 이 범위를 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이제 그 사항에 일단 그 법원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때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산관리인한테 있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에 일단 허가 받았으니까 나중에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유효가 되고요. 나중에 허가가 취소가 된 후부터는 당연히 이제 관리인이 할 수 없지만 과거에 취소하기 전에 허가했던 그런 경우에는 유효한 법령이 됩니다. 또 5항에 이제 이런 재산 관련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제 허가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장래 허가가 되겠지만 실은 과거의 행위를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추인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땅이 마침 재개발되는 바람에 또 재건축되는 바람에 일단 허가받지 않고 일단은 나가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을 팔았을 때 그때는 어차피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대리로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나중에 허가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허가는 사실은 뭐죠? 이 법률 행위에 대한 추인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여기 있는 범위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그러면 부재자 소유의 땅이 있다.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은 처분행위 아닙니까? 따라서 재단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인데 법원에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유권 등기 청구에 대해서 소송이 됐습니다. 근데 계약됐습니다. 졌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나중에 졌더라도 나중에 법원을 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다시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전이라도 매수인은 관리인을 상대로 허가의 이행을 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관리인이 있고요. 관리인이 있고, 갑이 있고, 지금 땅은 A 땅이죠. 부재자 땅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상대방이 지금 거래 상대방이죠. 그러면 이제 이 부재자를 위해서 있는 관리인이 이것을 일단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해요. 물론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 사람이 관리인인데 포주에 있는데 내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 사람 관리인으로서 위임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법무사가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걱정 말고 하자 가지고 이 허가 없이 을한테 좀 매매를 했습니다. 돈도 받고. 그러면 그때 만약에 허가를 못 받으면 이거는 무권되기 때문에 을은 A한테 등기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소송을 해야 이 사람이 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을은 이 법원에 허가를 얻어달라는 소송을 해야죠. 왜냐하면 등기를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먼저 허가를 해달라는 소송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끝에 따라서 매수인은 결국에는 허가에 대해서 절차를 해달라는 소송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관련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부재자가 특히 여기서 부재자라는 것은 이제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 있는 거지 그런 거고요.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연락이 끊겨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생사가 불명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사가 불명됐다 가지고 무조건 실종 선고로 보는 것은 실종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즉 실종 선고가 있지 않은 한은 사망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어떤 부재자를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더라인 보시면 그 소송 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해서 그 실종 선고가 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얘에 대해서 실종 선고 났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보시면 따라서 그러면 이 사람은 실종 선고 전에 우리가 그 실종 기간 만료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실종 선고가 확정됩니다. 우리가 배웠죠? 소송법에서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면요 소송을 중단합니다. 그것처럼 그 언더라인에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이제 사망했으니까 소송 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중단되면 이제는 부재자가 소송할 수 없고 누가 합니까? 부재자의 상속인이 소송을 수개를 합니다. 그죠? 수개가 됐어요.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소재기 자체, 예전에 이 사람이 한 소재기 자체가 우리가 사망자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요즘엔 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부자는. 그래서 나오면 아마 실종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실종 선고는요, 우리 조문에 몇 가지 조문을 잘 보시면 되는데 27조에 있습니다. 27조에 일단은 조문 보시면 1항 일단 부재자였었는데 이 사람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 년이죠? 5년. 그러니까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법원 즉 누가 청구합니까? 이해관계인과 검사. 보통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 검사 이렇게 오는데 이해관계인과 검사가 그죠? 청구를 해서 실종 선고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또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무의 의무. 그러니까 실종 선고는 그냥 기간 맞추고 그러면 그냥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요건 요 1항은 그 보통 실종이고 요 2항은 특별 실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실종은 기간이 짧죠? 얼마입니까? 1년짜리가 있어요.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었던 자, 침몰 중에 선박했던 자,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어떤 한마디로 이러한 전지, 선박, 추락, 항공기 이런 위난을 당한 자가 결국에는 그 생사가 전쟁 끝난 후, 또 선박에 침몰한 후, 항공기가 추락한 후, 여하튼 중요한 것은 위난이 동남아 치시고 위난이 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료되고 1년간 분명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완전히 위난이 종료가 되고 1년간이 지나면은 그때 특별 실종 선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실종 선고는요, 실종 선고를 받으면요, 언제 그 기간, 그 5년이라는 기간이 만료할 때, 그 만료한 때 사망을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A라는 사람이 뭐 1900, 그죠? 2005년에 이때 실종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5년에 와서 이제 그 상속 등기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한테 실종 선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2015년에 실종 선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5년 과거에 5년이 지난 때 그때겠죠? 그때 사망을 보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5년이 지난 때 물론 10년 이제 후에 했으니까 그 전이겠죠. 이 5년이 지난 때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실종 다시 한번 실종 기간이 만료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종 기간 만료와 선고는 달라요. 선고는 2015년 3월 달에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등기법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속할 때 기준은 언제냐면요. 실종 선고 시야. 즉 2015년 법률이야. 그죠? 돌아가신 거는 6.25 때라더라도 이 실종 선고 시의 법률을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선고를 언제 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선고할 때 법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만료 때고. 그래서 만료와 선고가 다른 의미다 보시면 돼요. 날짜를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28조 실종기한 만료시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이렇게 입수했습니다. 바다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바닷물에 쓸려가지고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그 행방불명된 지 한 2년이 됐어. 그러면 그때 그러면 요때 그런 실종은 이게 특별 실종입니까? 아니면 일반 실종입니까가 문제됐는데 우리 판례는 언제 뭐라고요? 우리 판례는 여기 조문에 전지, 침몰, 항공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5년이 지나야 돼요. 1년짜리 아니고 5년이 지나야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5년에 기간이 필요하다는 2012년 판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 실종은 조문에 있는 걸대로 하는구나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요? 전지, 침몰, 선박, 항공기 위난이었습니다. 기타 위난. 옛날에는 뭐 해일 같은 거 쓸 때 위난 그것도 위난이겠죠? 그다음에 따라서 이런 실종 기간에 대해서는 거기 보시면 이제 요건과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 실종 기간은 보통 법무사 같은 경우 실종 선고하면요, 보통 한 1년쯤 지납니다. 왜냐하면 요게 법무사가 실종 선고 신청하면 이제 그 사람의 해외 이주라든지 뭐 경찰서라든지 그런 조회를 다 합니다. 그 조회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조회하고 뭐 또 외국에 나갔는지 그죠? 출입국 사무소 같은 데 가서 조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다 끝나는데 보통 한 3, 4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신문에 이렇게 공고를 해요. 6개월 동안. 공고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통 법무사가 수임하면요. 개업할 때 보통 한 100만 원 받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언제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금방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빨리 하속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한 1년 걸린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고하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6개월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처리하는 기간 한 3개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8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길게 잡아야지 또 이걸 딱 잡아주면요. 법무사님 9개월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1년 걸립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6개월 나오죠. 그 요건에 그 동그라미 왼쪽에 그 생사불명 이양개인의 검사 청구, 그다음에 6개월의 홍고 보시고 그리고 효과는 뭐죠? 사망합니다. 당연히 효과는요. 종래 주소에 있는 법률 관계가 미치죠. 만약 이 사람이 호주에 살아 있었어. 그럼 뭐 호주에서 또 뭐 했었을 거 아니야. 그건 안 미치는 거지. 그건 당연한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취소. 문제는 취소죠. 그럼 나중에 이제 살아왔어. 그죠? 그러면 됩니까? 그때는 왼쪽에 당연히 실종자가 생사했었다. 또는 사실 죽은 게 2005년이 아니고, 이때가 아니고, 2009년이었었다. 할 수도 있죠? 나중에 발견이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실종기간 만료와 다른 시기에 사망했을 때도 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물론 또 이 취소도 똑같이 사망에 이해관계인이라든지 검사가 할 수 있고요. 이때는 공시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취소입니다. 바로 취소해 주는 걸 보시고. 다만 실종 선고를 취소하면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2005년에서 지금 아까 뭐죠? 5년 지나서 2010년이 지나서 이제 2010년 뭐 5월 7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종 선고하면요, 보통 이제 법무사가 이제 보통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언제 됐어요? 그러면 내 동생인데 지금 필리핀 갔는데 걔가 벌써 2005년인데 2005년인지 4년인지 모르겠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청하면 이제 법원에서 보정이 나와. 보정이. 왜냐면 날짜를 정하라고 그래요. 날짜를. 왜냐면 딱 5년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2005년 법무사가 정해서 7월 5일 이렇게 정해주면 이때부터 5년이 되니까. 그래서 보통 날짜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5월 7일 날 했다면요. 되죠? 그럼 현재는 2015년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때 보세요. 그러면 이때 그 사람의 보험금 준 걸 알고 사망보험금도 탈 것이고, 또 배우자 같은 경우는 또 그냥 사망했으니까 다시 재혼할 수 있죠, 재혼. 또 재혼도 할 것이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죠? 벌어질 거 아니에요. 또 은행에 있던 돈도 다 쓰고, 그 사람 집도 팔리고 힘없고, 돌아보니까 뭐 다 없어졌어. 그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뭐죠? 실종 선고는 소급표가 있어. 소급표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죠? 근데 예외가 있겠죠, 예외로 그 실종 선고를 알고 했다. 그거는 다시 반환받아야겠죠.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소급표인데요. 소급표는 물론 이제 소급표가 있는데 실종 선고 후 이랑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실종 선고는 2010년, 15년 했잖아요. 그러면 실종 선고가 있고요. 그리고 실종 선고가 그 뒤에 있고, 당연히 실종 기한 만료는 이 앞에 만료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취소는 그 뒤에 있겠죠. 당연히 취소가 뒤에 있겠죠. 소토가 있는데 문제는 또 실종 선고 문제는 이거죠. 이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요 사이에 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선의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줄 필요 없다. 그래서 거기에 실종 선고 이거 만료 아니에요? 선취 깨우실 때 깨우셔야 돼. 꼭 만료 집어넣어 이렇게. 요거. 그래서 선고 후 취소 사이 2015년부터 나중에 2010년에 돌아왔어. 그러면 요 1년 사이 요 사이에 선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선의를 한 행위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보시고 또 그러면 우리가 실종 선고 또 2항이 잘 나오는데 실종 선고 때문에 직접 원인을 해서 통해서 받은 거. 받은 거는 만약에 받았어. 그럼 보험금 받았어. 5억을 받았어. 근데 우리가 부인과 아들이 5억을 다 썼어. 5억을 다 썼으면 안 줘도 돼. 근데 쓰고 남았어. 2억 남았어. 돌려줘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선의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 반환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죠? 우리가 상속인이라든지 보험 수익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상속인이라든지 또 상속을 산 사람, 그죠? 상속 재산을 갖다가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전득자한테는 달랄 수 없죠. 그 사람은 뭐 이미 사망한 걸 알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상속에 대해서 그 재산을 산 사람, 걔한테는 반환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또 그거 틀려요. 왜냐하면 전득자라는 의미가 넘어간 것 같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 29조에 보실 거예요. 다시 보시면 이제 29조 조문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1항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어요. 전종 오른쪽에 20페이지 보시고 자 1항에 그 실종자의 그 생존한 사실 또 전조에다 그 사망 시기가 상이할 때 달았을 때는 즉 다른 때 사망했다는 증명이 있게 되면 일단 그런 경우도 이때는 본인이 들어가죠. 살았을 수 있으니까. 아까와 달리 본인 이한계인 검사 청구에서 실종 선고 취소 신청을 하면 취소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종 선고 후 그 전에 한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이 항에 실종 선고에 대한 취소가 있었을 때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얻었어. 취득했어. 그럼 그 사람이 선이라도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실종 선고를 통해서 직접 얻었어. 그럼 그 사람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만큼 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내가 실종 선고 때문에 내가 얻었어.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달래. 그러면 돌려줘야 됩니까? 하는데 이것은 선이라도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쓰고 남은 경우는 이미 쓴 건 안 돌려줘도 돼. 즉 뭐요?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거야. 그죠? 받은 게 있을 때.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의 자식 A가 실종됐는데 이 이제 B 와이프가 3억 받았어요. 그죠? 여기 아들 C1이 1억이 받았어. 아들 C2는 1억이야.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은 저축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가지고 있었어. 돌아왔어. 다 돌려줘야 돼. 근데 이 중에서 C2는 다 썼어. 신나게. 얘는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열심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보통 제가 옛날에 법학 처음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냐면 여러분이 평생 법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살면서 돈 들어오면 빨리 쓰라 그래요. 쓰고 보라고. 그리고 무조건 누가 줄 때 받으라고. 이미 받은 놈 거 뺏기가 너무 힘들다. 받은 놈이 왕이 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렇죠.
왜냐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니까 현존한 거 없으면 안 주면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실종 선고에 대해서 얻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뭐죠?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산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은 현존 이익을 반환합니다. 전부가 아니지. 현존 이익만 반환해야 돼요. 남아있는 거. 그걸 우리 법원에서는 받은 이익이 현존할 때란 말을 해요. 이 표현을 잘 하셔야 돼. 받은 이익이 현존할 때 반환하고, 물론 악이라면요. 이건 알았어. 아들이 같이 가서 부모가 살아있는 거 알았어? 이건 이자까지 줘야 돼요. 예, 그거 부당이 되니까. 그때는 보세요. 악일 때는 이자까지, 손해까지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종 선고의 취소에는요.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나중에 취소했을 때 받은 거를 토해내야 된다. 토해낼 때 그 사람이 선이라면 받은 것만큼 주는 것이고 악이라면 이자, 손해배상까지 붙여서 주는 거다.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됐죠? 따라서 화살표에 시험 문제 보세요. 화살표에 보면 그거예요. 뭐 선의의 보험 수익자는 다 준다. 다 준다가 아니고요. 쓴 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받으면요.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좀 이렇게 써야 되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0페이지 밑에 보실까요? 몇 가지 보시면 우리가 호족부에 이미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실종 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호족부에 사망했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동상 같은 경우는 이제 선언취득이 있지 않습니까? 선언취득이 있고요. 또 취득시효 완성가 또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이 선언취득과 취득시효는 별개의 권리의 취득이에요. 따라서 실종 선고 취소에 유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도 10년 동안 내가 10년 동안 동산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돌아왔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의 취득으로 안 돌려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선의 취득은요. 동산의 선의 취득은요. 10년,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요. 안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현존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선의 취득이나 취득시효는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는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아예 시효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예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실종 선고했다는 것은 사망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권리 능력을 박탈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실종 선고 받은 사람은 일단 사망을 한 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보세요. 우리가 이게 그때 우리가 민소법 볼 때 우리가 자 보세요. 그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은 반대 사실의 증명으로서 적어도 이 법률상 추정되면요. 뭔가 법원한테 확신을 줄 정도로 증명해야 돼. 이걸 우리가 본증입니다. 본증. 그런 증명으로서 해야만이 그 추정이 깨집니다. 그럼 보세요. 실종 선고로 사망했어. 그러면 이걸 깨뜨리고 싶어. 그러면요. 판사한테 뭔가 그죠? 증인을 내세우거나 카메라 찍은 게 있다든지 뭐가 보여줘야 돼.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따라서 실종 선고에 대해서 사망한 걸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가 반증 정도만 가지고는 다툴 수가 없어요. 뭐 본증해야 돼. 확신을 줄 수 있는. 반만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이거 어렵죠? 우리가 소송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이건 약간 어려워. 2차 공부할 때는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또 자꾸 보시는 분은 맞춰요, 그죠? 예.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늘은 이제 법인을 배웁니다. 법인을 배우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법인 중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법무사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배우는 거 알고 있는데요.
예컨대 A라는 법인이 신문에 광고를 합니다. 뭐 강원도에 있는 콘도인데 30개가 있고 뭐 그죠? 100% 이거는 뭐 법무사 어떤 법무사한테 유명하게 등기도 해주고 이거는 수익금이 얼마 나오고 그죠? 나중에 5년 있다가 원금 완전히 보장합니다. 라고 광고해요. 그죠? 이건 현대 무슨 회사 이렇게 써 있어요. 가보면은 직원도 한 30명 있고 그럽니다. 그럼 나중에 그 분야 다 끝나면 그 팀 해체됩니다. 나중에 5년 지났어. 저희 고시원 농무할 때 가보면 그 사무실이 그만둔 사람들 다 없어지고 이제 사무실에 달랑 하나 있어. 달랑이 있어가지고 앞옆 것도 없어. 옛날 의자 갖다 놓고 한 2명이 앉아있어. 그죠? 그러면 이거 너 왜 그 보장 안 해주냐? 5년 전에 보장 안 해주냐? 그러면 회사가 없다는 거지 뭐. 돈이 있어서 보장해 주지. 돈이. 그러면 앞옆 거야. 근데 중요한 뭐냐면 똑같이 또 옆에 그 회사 똑같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A-라는 회사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또 부장팀이 또 있어. 또 광고 또 해. 그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집행을 면하려고 회사만 바꿔치기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거기 보시면 그걸 우리는 법에서 법인격의 남용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벌하면 안 되겠냐 이거를. 근데 이거를 처벌할 수가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실상은 안 돼요. 안 되는데 보세요. 물론 판례는 그래요. 판례는 기존 회사가 줄 것이고 채무 면탈 목적으로 똑같은 회사에 맞는 거야. 상호만 다르게. 그래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그 신설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건 이거예요. 그럼 나는 이 A라는 회사한테 내가 그 당시에 그 업무 만들어가지고 700만 원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안 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K라는 사람이 A에 대한 판결문이 있어요. 이것도 간신히 한 1년 반 걸려서 받아놨어. 그랬더니 이 A가 A-가 된 거야, 회사가. 상호가 바뀐 게 아니고 똑같은 회사 또 만드는 거야, 새롭게. 그러면 이 판결문 가지고 얘한테 집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럼 하려면 다시 얘한테 소송을 또 해야 돼. 할 수는 있지. 다만 증거를 요게 똑같은 거라는 증거를 해야 돼. 그거는 정말 그 회사의 임원 아니면 모르죠. 어렵잖아. 그거. 할 수는 있죠. 그래서 할 수는 있죠, 이렇게. 근데 성공 못 하죠. 임사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우리 조문에는 그때는 기존 회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떠라고요? 양쪽 다 해야 된다고 해요. 답은. 양쪽 다 소송하면 된다. 두쪽 피고로. 하고요. 다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집행법 배울 때는요. 종전 회사에 대해서 얘한테 집행할 수 없습니다. 왜? 집행 피고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일단은 이 법익격 남용에 대해서 그 면탈 목적으로 똑같은 했을 때는 두 회사 모두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법인격으로 남용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되죠. 증명하면 우리가 가능하죠. 거기까지 꼭 참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인이죠, 법인.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 이제 민법이니까 그 민법상 법인은 다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고 보죠. 그래서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영리 법인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상법상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법무사 공부할 때는 법인에 대한 등기도 있습니다, 그죠? 상업등기법 배울 때 거기에 법인 등기라는 게 또 배우죠. 몇 개 나옵니다. 근데 이 법인 등기를 하기 전에 이제 사실은 뭐죠? 보통 이제 개업을 해요. 법무사 개업하면은 이제 뭐 전화가 오겠죠. 내가 무슨 요즘에 많아요. 사단 법인을 만들려고 싶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 그죠? 그래서 중국어 지원다. 그죠? 태권도와 중국어를 만드는
태권도로 공부한 다음에 중국어 모임. 그래서 해설을 많이 초대하면 또 막 지원도 해주고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 알리는 것도 되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고 싶어. 그죠? 또 뭐 태중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회원을 모집해. 우리 일산적인 사람 한 50명. 보통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사원총회 하다 보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사원이란 말은 이제 실무상은 회원. 회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한 50명 모아가지고 그죠? 모아가지고 어서 이제 이사도 만들고 간호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법인에 대해서 먼저 법인 등기하기 전에 뭐 합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인은. 그래서 반드시 법률주의야. 그래서 행정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그래서 뭐 체육부 같은 데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허가를 받은 다음에 무슨 허가? 설립 허가 신청을 해요. 이때 뭐 창립총회를 만들죠. 카메라 찍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대표 이사, 그다음에 감사 이렇게 임원 뽑고 이 기관이에요, 기관. 그래서 기관은 총회나 이사나 감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법무사한테 가서 설립 등기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실상은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니까 이걸 많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법무사 같은 경우는 요 허가만 받는 경우도 한 100에서 200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여기서는 한 5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걸 또 더 받고 그렇게 했죠. 이것도 가르쳐줍니까? 가르쳐주지 않겠지. 이것도 나중에 개업하시면 이제 뭐 선배들한테 얘기 드려야겠죠. 예.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배우는 것이죠. 배우는 것인데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보면 이게 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잘 또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러면 이제 처음 만들 때 우리는 이제 법인의 종류가 뭐죠? 사단법인과 하단법인. 그 사단법인과 그 재단법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단법인은 사실 이제 보통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용은 아까 100만 원 정도 받고요.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돈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5억 이상이거든요. 5억 이상이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 받으면 보통 한 허가 받을 때도 한 1,000만 원씩 받기도 하죠. 1,000만 원씩. 옛날에는 3,000만 원씩 받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건 그 5억 보통 한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되니까 일단 그 물건을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요. 또 등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건수가 많아져. 그래서 이런 것들만 또 전문할 수도 있죠. 여하튼 이렇게 이런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런 법인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뭐죠? 발기인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정관. 그래서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해요. 그죠? 물론 발기들끼리 만드는데 발기 의사라고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뭐 할 것이냐? 뭐 태권도도 가르치고, 그죠? 중국어도 가르쳐서, 그죠? 이걸 교류시키자. 여행 사업도 하고, 그죠? 이런 목적 사업을 쭉 쓰죠. 사무실은 어디에 두고, 이런 정관을 만들고 총회하고 또 이제 나중에 정관도 나중에 그 사무실을 옮긴다든지 또 정관의 목적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 정관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정관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여기 나중에 이 총회라는 그 사원총회에서 만들어지죠. 그죠? 이제 이런 거를 쭉 배우는 것들이 여기에요. 그래서 보시면 따라서 주로 이제 중요한 건 주로 정관이니까 나중에 만들었을 때 정관을 어떻게 고칩니까? 정관이라는 것은요, 그 단체의 규칙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정관을 바꾸는 것은 정관에 있는 목적, 제일 많이 바꿀 때 뭐냐면 정관의 목적 같은 거 바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또 뭐 임원의 숫자를 넣는다든지, 그런 그 정관에 있는 내용을 바꿀 때는 전부 다 뭐죠? 한마디로 여기에는 보통 이제 이사들끼리 모임이 이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전체 회원들의 모임이 100명이다. 그러면 전체 회원 모임인 그 총회가 있죠. 사원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관을 바꾸는 것은 이사끼리 마음대로 고칠 수 없으니까 사원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보통 요건은 우리가 보통 이제 50명이다 그러면요. 보통 일반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보통 과반수지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과반수야. 헌법처럼. 과반수라는 것은 뭐죠? 26명이죠? 그러니까 25명이 반이니까 하나 넘는 거니까 과반수가.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야. 그러니까 보통 반도 나오기 힘들잖아요. 뭐 모형은 무슨 모형이냐? 반 나기가 사실 어려워. 그러니까 과반수의 의사 정도수가 있을 거죠. 그다음에 찬성 의결 정도수는 과반수죠. 과반수만 참석하고 그 중에 또 반이 되면 또 된 거야. 그럼 보통 과반수가 26명이니까요. 26명만 나오면은 져가지고 총회 열 수 있어. 그 중에 과반수 13명이니까 14명만 찬성하면 안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일반적인 거는 그렇지만 정관 변경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하단 법인의 목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약간 가중됩니다. 3분의 1가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에 하단 법인의 정관은 적어도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됩니다. 그죠? 물론 그것을 정관의 정수는 정관의 또 숫자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늘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정관은요, 이거 보세요. 정관을 마음대로 바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무관청에 나중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나중에 아까 먼저 뭐 문체부다 그러면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죠? 그 주무관청의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이 허가 받아준 것도 법무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은 효력이 있으니까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허가와 인가의 차이인데 인가라는 것은 그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문에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판례는 이것은 뭡니까? 인가야. 그러니까 아무리 모임에서 바꿔봤자 관할 관청에서 허가 받으면 무효야. 됐죠? 3분의 2고 허가 받아야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재단법인. 자, 재단법인은 총회가 없어요. 이건 이사회야. 재단법인은요,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돈으로 한 50억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재단은? 그래서 따라서 여기 45조에 재단법인은 정관은요, 정관의 변경 방법을 정관에 둔 경우가 있어야 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거 따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조문상 변경 방법을 정하면 또 따르면 돼. 그리고 특히 재단법인은요, 2항에 그 목적이 및 다시 낼 수 있어. 목적. 예컨대 우리는 뭐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의 그죠? 예컨대 이 사람들의 문명, 이 5천 명 되는 사람들의 문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다 했어. 끝났어. 그러면 다시 해상 끝내야 돼?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미 목적을 달성했어. 또 재산을 보존했어. 그래서 그때 다시 뭘 하기 위해서는 다시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에서만 할 수 있는 정권 사항이고요. 정관의 변경은 몇 프로? 우리가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해산. 우리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해산되고 이 청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법인의 목적이 다 달성됐습니다. 그러면요 해산되고 청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해산도 똑같이 해산도 총회 결의인데 이 해산의 결의는 뭐죠? 당연히 관두는 거니까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관 변경은 3분의 2지만 해산 결의가 제일 강하구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뒤에 배웁니다만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정관의 변경은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의 대표권을
보통 이제 이사는요, 이사가 어떤 일을 보통 그 법인의 이사가 그 법인을 위해서 뭐 계약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3자는요, 제3자는 그 이사가 보세요. 여기 우리 총회가 만들었어. 근데 총회가 이런 말을 해요. 야, 혹시 이사들이 내 보니까 이사들이 막 횡령도 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 이사가 지금 A1이 A2가 있는데 우리 이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특히 이 사무실의 보증금에 대해서 뭐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또 뭐 사무실의 보증금을 없애야 된다든지 적어도 일정 금액 액수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사원총회 결의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하고 거래하는 사람, B는요, 그걸 몰라요. 그냥 이사가 대표권자니까 그 사람하고 거래를 다 합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 이사가 준 어음행위, 특히 어음행위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총회 열어라. 그게 됐어. 근데 이 사람은요, 이건 니네들끼리 얘기지. 니네 사무실에서 뭐, 그죠? 이 법인이 자기들끼리 뭐 어음행위에 대해서는 뭐, 그죠? 뭐 총회를 열어야 된다. 그런 건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사에 대해서 어음행위 하거나 처분행위 할 때는 사원총회 열어라. 이런 정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정관에만 쓰면 몰라.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는요, 정관에 기재하고, 정관에 기재만 하면 몰라요. 뭐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만이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보지만, 이제 이사는 보통, 항상 그 이사는 수인이고요. 그 사무집행은 과반수주입니다. 갑자기 뭐 뜬금없긴 한데, 3번에, 유언에 대해서 법인 설립할 때, 보통 이제, 재단법인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재단법인은 통장에 뭐 5억을 넣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언으로 했을 때는요, 유언은 사망하는 순간에 바로 재단이 넘어갑니다. 법인으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언의 효력 발생하면 뭐죠? 사망한 때 법인으로 갑니다. 즉 설립등기가 아니고 사망한 때라고, 유언한 때라고 했습니다. 유언한 때.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판례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1번에 넘어가서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 사단법인의 정관. 이 정관은 그 성질이 계약서가 아니다. 그죠? 언더라인 나오죠? 그거 보세요. 그 넷째 줄에 있습니다. 언더라인. 그 바로 위에 있어요. 넷째 줄에 있어요. 그 정관은 그 성질이 계약이 아니고 자치법규다. 즉 계약서가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무슨 언더라인에 주관적인 해석으로서 또 다수결로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죠?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그 사원들이 모여서 정관의 의미와 다른 해석을, 즉 사원들이 정관의 의미가 다릅니다라고 총회에서 표명을 하더라도 그러한 교리가 법원이나 사원들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야, 우리 사원총회에서 49명이 반대한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법원이 그건 너희들끼리 얘기고 일단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2항이 그 얘기 2항이 지금 하단법인의 정관에 그 회장의 중임, 요즘에 이제 중임이라는 건 계속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중임은요, 연임이라는 것은 이제 보세요. 임기가 보통 3년이죠. 그러면 5월 7일 날이 되면 A라는 사람이 3년 돼. 그럼 3년이 되고요. 다시 또 3년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연임, 다시 취임을 또 해. 근데 그 전에 3년 되기 전에 미리 이 사람을, 그죠? 다시 또 할 거니까, 그럴 때는 바로 중임이라고 그래요, 미리. 3년 기간 만료 전에 하는 것들, 그때는 중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두 번 하고 싶어 해. 그럼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뒀어요. 하도 해먹었거든요. 거기 해당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뒀는데, 정말 그 전임자의 권리로 뽑았어.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임자가 이제, 그죠? 없어지니까 새로 뽑힌 보선시장의 회장에 대해서 중임에서 중임 대상에서 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죠.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그 요즘에 말하는 그 재건축 같은 거, 재개발 조합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여기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AY라는 사람이 건데 지금 어떤 협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회장인데 근데 다른 곳으로 정부에 있는 어떤 회장으로 갔습니다. 공직으로. 그러면 공직으로 가면은 이 사람은 회장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보선 새로 뽑은 사람이 앞으로 남은 기간 2년 동안을 하게 됐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관에는요, 중임이죠, 중임? 그러면 원래 A라는 사람이 3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다음에 안 돼. 근데 우리가 따서 중임 제한 규정이 있는데 새로 뽑은 사람이 그런 거지. 자기는 지금 2년밖에 안 했는데 심지어 2개월밖에 안 했는데 그럼 나도 하긴 한 거니까 이 경우에도 중임이냐 이거지. 근데 중임이라는 말은요. 중임이냐고 봤을 때 법원에서는 중임이라는 말은 어차피 한 번 회장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처음 뽑히든 보선이든 한 번 한 거 아니야? 그럼 중임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석하니까 총회 열어가지고 야 우리 총회 50명이 모여가지고 얘를 지지해. 그래가지고 49명이 찬성하면서 야 우리는 이 사람은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정관을 바꿔야지. 그러면 정관을 바꾸면 돼요. 근데 정관을 바꾸지 않고 이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총의 결의지 정관이 아니지.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정관의 해석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총회 열어가지고 뭐 우리끼리 하자. 그럼 정관을 바꿔라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박스에 있습니다. 일단 재단법인의 정관 민경에 대해서 인가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당에 한 5가지 정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에 대해서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관해서는 정관에 정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재단법인 재산이 지금 건물하고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처분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뭐죠?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처분한 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처분한 행위는 무효죠. 따라서 판례는 우리가 물론 판례는 처분 전에 허가도 되고요. 나중에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됩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에 대해서 받을 게 있어, 채권자가. 그러면 재단법인에 대해서 그 채권자는 나중에 강제 청구권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그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무관청에 대해서 기본 재산에 대한 처분 허가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기본 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를 채권자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3번 일단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기본 재산에 관해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관의 기재상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명의 신탁 관계에 있다는 거라도 일단은 그것을 다시 반환을 하려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의 신탁된 거라도 다시 돌려줄 때는 뭐라고요? 정관의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관의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했을 때는 그러한 등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4번에
우리가 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의 교재, 이 유치원도 학교죠. 유치원도 학교니까 관련 법규에 따라서 유치원을 쓰고 있는 땅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쭉 배워왔듯이 집행법에 배웠죠. 집행에서 유치원 설립자가 설립 허가 전에 은행에 담보했던 거야. 그러면 설립 허가 전에 했던 담보니까 그건 나중에 담보권 실행, 즉 경매가 들어올 때는 허가가 필요 없죠. 왜? 설립 허가 전이었으니까. 다섯 번째, 법원의 법인의 그 정관에 법인의 대표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등기를 안 했다면 우리가 정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거나 설사 악이라도 제함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에만 기재되어 있다면요, 악의자한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펼치시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취소. 38조죠. 지금 제일 이제 무서워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은 뭐죠? 이제 설립 허가 취소되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무서워하게 됐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1항에 법인이 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합니다. 그죠? 도박을 해. 그죠? 또는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됩니다. 또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에 당연히 주무관청에서 허가 취소권이 있습니다. 자, 50조에 사단법인의 사원, 이 회원의 지위도 양도하고 상속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다만 이 양도나 상속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 아까 봤듯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다시 한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아예 관두는 것보다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가지고 목적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산에 대한 총액, 보통 그 설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보통 법인회 같은 경우는 상업등기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죠. 자본금은 보통 100원 이상이죠. 상업등기는 주식회사는. 근데 민법상 법인은 조문이 없습니다. 근데 법인은 자본금이 아니고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산에 대해서는 보통은 현재 현금으로요, 실무상 한 2,500만 원 정도만 되면은 하단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산 총액을 적습니다. 등기사항이에요. 앞서 사단 법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경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절대 없다 이런 표현은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2번은 가행 규정이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3번에 대해서 3번 보시면요. 법인의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인이 총회를 열거나 이사회를 엽니다. 총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있죠. 주로 이제 근데 실상은 뭐 총회라고 해 처음에는 보통 50명 되는데요. 나중에는 자꾸 줄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총회를 할 때는 그 총회에 대해서 의사록을 만든거든요. 그럼 의사록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공증 받을 때 이 회원들의 과반수의 과반수라는 인감도장을 다 받으러 와야 돼. 그러니까 회장은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전화해가지고 도장 찍어달라는 게 일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통 처음에 만들 때는 한 50명 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너무 많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쳐가지고 나중에는 한 회원이 10명밖에 만들어놔요. 일하기 편해, 이게 없죠. 돈도 안 들거든요. 그래서 편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준회원 만들어놓고, 총회원이 10명이야. 그러면 이 중에서, 과반수, 6명에 대한 4명만 있으면요. 4명은 만날 수 있죠. 맨날 전화가지고 친하니까. 인감 찍을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지금 보세요. 그럼 만약에 총회에서 전권을 행사해, 4명이, 4인방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총회 이사가 있고, 실상 이렇게 대표이사가 그게요. 나머지들이 또 이렇게
일반 사원들이 있는 거지. 그죠? 사원들이. 그럼 여기서 A1, A2, A3, A4가 이것들이 막 횡령하고 뭐 처분해. 대단한. 그러면 이 대표는요. 물론 이때는 법인에 대한 책임이 있죠. 법인하고 대표가 책임져요. 근데 문제는 얘들은 보통 헐렁한 애들이 갖다 놓으니까, 바지 같은 거 갖다 놓으니까 돈도 없어. 근데 얘놈들이 돈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법인에 대한 그 법인 말고 이사 말고 요것에 사인한 애들, 요 사인한 맨날 사인하는 따라다니는 애들, 요 사인한 애들이 방조관이냐, 요놈들한테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 궁금한 거. 이게 제일 궁금하죠. 그죠? 네, 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거기 그 법인 내부의 사원총회에 대해서 그 의결에 참여한 사원들한테 뭔가 이것들의 책임을 좀, 불법의 책임을 물으면 안 될까? 그러면,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물기 어렵죠. 그럼 물게 되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표자는 책임이 있어요. 문제는 밑에 언더라인 그 의결서에 사원들이 참여해서 한마디로 대표자와 공동정범이든 방조범이든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가담을 했을 때는 언더라인에 그 위법성의 정도를 종합평가해서 그 법인의 내부에 벗어나서 제3자에게까지 사회상규에 하는 일종의 그 적어도 어떤 범죄 행위라는 그 위법 행위 정도까지 가야만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따라서 거기 보세요. 기출문제 맨날 길죠?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의 손해를 줬을 때는 그 당연히 법인의 손배 책임을 따라서 대표자도 책임 져. 근데 문제는 맨 끝에 그것을 찬성한 사원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방조로 봐서 제3자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안 집니다. 기출문제, 3번 문제인데, 그래서 빠져나간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35조 중요한 건데,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